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전북대학교 이형우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특강할 제목은요, 남과 북의 구석기 연구, 그리고 그 시작과 현재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단어에서 우리가 오늘 할 어떠한 특강에 대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 한반도에서 구석기 유적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 많이 나온 구석기 유적을 남이라고 하는 체제와 북이라는 체제, 그 두 체제 사이에서 고고학적 해석을 하게 되죠. 얼핏 수만 년 전 또는 수십만 년 전에 나오는 구석기 유물에 어떤 정치적인 또는 어떠한 담론적인 부분에서 큰 차이가 설마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지만 실상은 그 반대입니다. 그 어떤 부분보다 정치적인 부분 또는 그 당 처한 사회 맥락적인 부분에서 큰 차이성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부분은 바로 그 현재에 대한 부분이겠죠. 바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현재에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 그 부분보다 그 기원이 되는 그 시작 지점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즉, 남과 북의 구석기 연구의 어떤 학사적인 변화 과정을 살펴본다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은 이 해당 특강의 핵심적인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울러 제가 최초의 시작을 바로 시작, 그 이전 단계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즉, 남과 북이라는 존재가 존재하지 않았을 때, 즉 무슨 말이냐면은 조선시대부터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즉, 구석기 시대라는 학문의 장르가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시기에 그 시기부터 바로 현재의 남과 북이 분단된 상태에서 나타난 고고학적 해석을 아우르는 시간을 해당 특강을 통해서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지금 설명드린 것과 같이 남과 북이란 체제가 있기 전에 석기에 대한 인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은 구석기 유적을 박물관에서 한번 살펴보실 겁니다. 조금 성의 있게 찾으신다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구글이라든지 아니면 네이버 검색을 통해서 석기를 치고 또는 구석기를 쳤을 때 입력을 했을 때 또는 팔레올리식 또 스톤에이지라는 입력을 하면은 다양한 석기에 대한 또는 구석기에 대한 내용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석기이구나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이것은 이미 축적된 데이터가 있을 때의 얘기고,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죠. 만약에 전혀 석기에 대한 기존 지식이 없었을 때 우연하게 길바닥에서 강변에서 그 석기를 만난다면 어떻게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될까요? 바로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옛날 하면 너무 막연하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조선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죠. 즉, 조선시대 사람들은요, 구석기 유물을 마주쳤을 때 어떻게 생각하였을까?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조선시대로 돌아가도록 하죠. 당연히 조선시대에는 구석기 스타디스, 구석기 연구, 팔레올리틱 스타디스라는 부분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구석기 시대라는 그 단어도 사실 1800년대 말에 바로 영국에서 최초로 고안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철학이라든지 그 외 어떤 학문에 비해서는 상당히 선진 학문이라, 최신 학문 또는 선진 학문 또는 굉장히 젊은 학문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즉, 구석기라는 시대를 아예 몰랐을 때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전혀 석기가 우리가 몰라요. 그러면 사람들이 세 가지 단계의 사고를 하게 됩니다. 세 가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가장 쉬운 거죠. 그냥 무시하는 거죠. 모르니까, 이 석기를 모르니까 이건 뭐야 하면서 그냥 무시하고 갈 수가 있을 겁니다. 모르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근데 두 번째 단계의 사람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뭔가 좀 이상한데 한번 살펴봐야 되겠는데 살펴봤어요. 살펴봤더니 혹시 이게 자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 아니야? 혹시 번개가 쳐서 만들어졌나? 혹시 이거 밤에 보면 유성이 떨어지던데 그 유성 아니야?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세 번째 단계는 조금 고차원적이죠. 이 석기가 혹시 자연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거 아니야? 인간이 만든 도구 또는 혹시 인간이 만든 무슨 무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이 세 가지 단계가 바로 조선시대에 나타납니다.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비교적 최근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특별전, 테마전이 열렸습니다. 테마전 제목은 벼락도끼와 돌도끼입니다. 제목에서 일단 좀 느낌이 옵니다. 벼락도끼라고 한다면 벼락이 뚝딱 쳐가지고 만들어진 도끼.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자연이 만들었다라는 어감을 갖고 있죠. 즉 벼락도끼라고 한다면은 사람이 아니라 자연이 만든 거야.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지금 이러한 석기들, 혹은 구석기, 혹은 신석기, 혹은 청동기 시기에 만들어진 그 석기들이겠죠. 또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돌도끼라고 하면서 혹시 자연이 아니라 사람일 수도 있다. 이 돌도끼라고 생각하는 그 곳에는 아무래도 자연도 있을 수가 있지만 돌로 만든 도끼 하면서 사람의 가능성도 조금 여지가 있는 거죠. 바로 이러한 조선시대 때 교차했을 때를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때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라고 했을 때 한번 보면은요, 조선시대 일부 학자들은요, 2단계까지 생각했던 사람들은 꽤 많았습니다. 자, 그 조선의 학자들이라고 했을 때 한번 뉘앙스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당시 조선의 학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 문화권이고, 그리고 바로 중국 문화, 중국 문헌을 습득했던 선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나왔던 어떤 문헌을 읽고 그거에 영향을 받은 학자들이 많았던 거죠. 당시 중국에서 또는 조선시대 이전에도 중국에서도요, 이러한 석기들을 보고 그것을 여러 책에서 뇌부 또는 전부 이런 식으로 번개가 뚝딱 쳐서, 이 뇌부라고 한다는 것은 번개가 쳐서 만들어진 도끼란 뜻입니다. 그런 식의 해석을 했었어요. 오늘은 제가 뭐 서양에 대한 얘기는 안 하겠지만은 실제 서양에서도요, 좀 재미나게도 바로 중세시대에요, 이 석기들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바로 썬더스톤 또는 썬더엑스 또는 엘프샷 이런 식으로 뭔가 번개의 뚝딱 또는 혹은 유성 뭐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중앙문화권이나 서양문화권에서도 공이 중세시대쯤 그 즈음에 바로 동일한 생각, 즉 뭐죠? 하면은 인간이 아니라 자연이 만든 석기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한편으로 그 중에서 일부 학자들이 동양도 그렇고 서양도 그렇고요, 바로 이것이 자연이 아니라 인간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바로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은 고고학의 시작점이고 구석기 고고학의 출발점이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마 그 부분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바로 거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특별전을 했던 내용을 한번 언급을 하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다면은 바로 해당 참고 문헌을 참고하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벼락도끼, 뇌부, 전부라고 하는 이 친구를 만나도록 하죠. 바로 조선시대 전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세종대왕 임금님을 만나보도록 하죠. 자, 해당 지금 이미지는 바로 나란 말씀이라는 영화에서 캡션을 따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기서 이 영화를 보신 분들도 알겠고, 영화를 안 보시더라도 여러 문헌을 통해서 세종대왕, 훌륭하신 성군이시죠. 근데 성군이시면서 여러 질병을 앓았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뭐 영화를 통해서도 또는 문헌을 통해서도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 임금님께서 비유하자면요, 바로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 아니라 앉아있는 종합병원이란 비유를 또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굉장히 많이 아프신 분들을 바로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세종대왕님께서는 그 육체운동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앉아 계시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유하시다 보면은 좀 운동을 적게 하셔서 운동 부족이신 면서 좀 여러 질병에 노출되셔서 앉아있는 종합병원이라고 제가 좀 비유를 했습니다. 근데 그 앉아있다고 해서 그냥 마냥 앉아있으신 게 아니라 사실 경무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께서 근래 학자들 중에서는요, 세종대왕의 기록을 보고 그 이분이 과연 24시간 동안 몇 시간이나 과연 근무를 했을까를 계산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사실 대부분의 시간이 바로 근무 시간입니다. 새벽 2, 3시에 일어나셔서 하루 평균 어떨 때는 20시간 또는 그 이상을 근무했다고 볼 수도 있을 정도로 경무에 시달리셨죠. 자, 그래서 운동도 안 하시고 경무에 시달리시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질병을 걸리셨는데, 아마 그 당시 우리가 이제 그 당시의 문헌에서 현재 우리가 질병에 대한 명칭하고 다르니까 우리 유추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아마도 당뇨에 좀 많이 시달리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알다시피 성인병인 당뇨 후유증으로 여러 합병증이 오잖아요. 그래서 시력의 저하라든지, 여기 지금 영화에서도 좀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심한 부종을 겪으셨던 걸로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신장의 문제로 신장 결석증도 앓으셨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 외에도 여러 질병이 있으셨어요. 자, 이런 질병을 앓으셨는데 그 질병을 앓으셨던 부분이 어디에 주로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 바로 조선왕조실록의 공식적인 기록, 즉 공문서에 나옵니다. 그 공문서에 바로 어의가 진단했던 내용, 그리고 공식 문서 다양하게 질병에 유추할 수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질병하고 지금 말하고 있는 전부, 뇌부, 아니면 바로 우리 한국말로 한다면 벼락도끼, 이게 뭔 상관이 있냐가 중요한 거겠죠.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세종실록에 이런 문구가 나와요. 바로 이런 문구입니다. 자, 세종실록 92권에 우리 지금 서력으로 한다면 1441년이죠. 의관이 아래기를 벼락이 떨어진 곳이나 혹은 토목 가운데에 자루가 도끼와 같은 것은 얻게 되는데 이를 병력설이라 합니다. 어린이에게 채워주면 경기와 사기를 모두 물리치고 잉태한 부인이 갈아 복용하면 아이를 빨리 낳게 하는 약으로 효용이 있다 합니다. 바로 이러한 문구들이 많이 나와요. 즉 여기서는 세종대왕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질병하고는 연관이 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요, 바로 그거와 관련된 내용도 꽤 나옵니다. 즉 세종대왕 임금님의 바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바로 이 벼락도끼가 필요하니 그걸 가서 구해와라 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세종실록 권 93권에는 평안도 우주의 바위돌에 벼락이 쳤다, 그곳에서 찾아낸 벼락도끼를 임금님께 진상하였다, 바쳤다 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즉 진상품이었죠. 그리고 그것을 바로 의약으로 생각했던 거죠. 자, 그걸 뭐 갈아서 어떻게 진짜 드셨는지 안 드셨는지는 알 길이 없는데,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그걸 드셨던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나온 문구입니다. 벼락도끼라고 합니다. 즉 이것이 인간이 만든 물건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깨어진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물론 그것이 정확히 구석기시대 석기인지 신석기 석기인지 우리 알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뭐 도면이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사진 같은 건 남아있지 않으니까 우린 알 길이 없죠. 그러나 추정컨대 바로 선사시대 석기를 바로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자연 물품으로 생각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바로 그것이 바로 뇌부가 되는 거죠. 바로 이런 부분은 바로 우리 조선시대 사고에도 있지만요. 아까 얘기한 대로 바로 사실 그 기원은 바로 중국 문헌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중국 문헌에서 보면은 바로 뇌신, 바로 돌도끼를 만든 사람이 뭐 뇌신이 되는 거죠. 그건 신으로 표현한 거죠. 자연을 표현한 거죠. 자연 또는 신으로 표현한 거죠. 일단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닌 걸로 표현하는 거죠. 자, 이런 생각이 꽉 차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좀 더 세련된 자연어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알다시피 조선시대, 다시 이제 조선시대로 하죠. 바로 조선시대의 가장 중심 학문은 바로 종교이자 철학인 바로 성리학이 있었죠. 성리학적 세계관에서 많은 학자들이요, 석기를 바로 벼락이라는 표현보다는 바로 이와 기, 한마디로 기가 뭉쳐진 그 존재다라는 식으로도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썬더볼트보다는 어떤 기의 운행으로 표현하기도 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큰 틀에서는 이것은 인간이 아니라 여전히 자연이었죠. 자, 그러다가요, 바로 좀 조선 후기로 가도록 하죠. 자,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것은 추사 김정희 선생님의 문인화인 바로 세안도를 보고 계십니다. 제가 세안도에 대해서 설명하려는 아니고요. 바로 이 세안도를 그린 추사 김정희 선생님으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자, 추사 김정희 선생님께서 1700년대 말 그리고 1800년대 중반 또는 중반까지 바로 생에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갖다가 바로 귀향을 보내셨죠. 그 중에서 귀향을 가셨을 때 바로 한경남도 북천군에 있는 청해토성을 가신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바로 귀향을 하신 적이 있으셨는데 바로 그때 바로 석기에 대한 설명을 하십니다. 석기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데 그 석기에 대한 설명에서 바로 어떤 얘기를 하시냐, 바로 이 석기가 석기를 발견하시던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그것이 어떤 석기인지 모르지만은 이 청해토성이라는 곳에 가셔서 어떤 석기를 발견하시고 이것은 숙신의 유물이다 라는 얘기를 하세요. 이 해동의 천재인 바로 추사 김정희 선생님께서 숙신이라고 하셨는데 그 숙신은 뭐냐 하면은 바로 논란의 대상이긴 합니다. 그것이 과연 어떤 이제 집단인지 여진족의 선조 또는 고조선의 선조쯤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제 이후에 바로 신채호 선생님이나 아니면 신채호 선생님이나 아니면 최남선 선생님에 의해서 고조선의 선조로 많이 이제 거기 언급이 되는데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석기를 사람이 만든 유물로서 인식하였다는 거죠. 바로 이 시기쯤에 왔을 때 바로 어쩌면은 바로 석기에 대한 획기적인 생각의 전환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추사 김정희 선생님은요, 이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여러 고고학적인 많은 업적을 남기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금성문, 즉 이제 비석에 있는 문구를 해석해서 그거에 대한 어떤 텍스트를 이해하는 것을 금성문이라고 하는데 금성문 연구가의 효시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 비석을 해석하셨고 여러 비석을 통해서 과거 한마디로 비석이 남겨진 그 시대의 연구를 통해서 많은 업적을 남기시기도 하셨으니까 바로 추사 김정희 선생님은 그 당시에 이미 역사가이면서 금성문 학자이면서 동시에 좀 확대 해석하면 구석기 학자도 될 수도 있는 거죠. 바로 여기까지가 바로 조선시대의 모습이죠. 자, 여기까지는 조선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나아가기 전에 한 단계를 더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체제, 남한과 북한, 북한과 남한의 두 체제가 만들어지기 직전인 바로 식민지 조선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식민지 조선 그 시점을 1930년대로 가도록 하죠. 자, 1930년대입니다. 1930년대는 일본의 입장에서는 아마 일본의 입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15년 전쟁을 떠올릴 겁니다. 한국 사람한테는 15년 전쟁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단어인지 의아해하실 수도 있지만 많은 일본 사람들은 15년 전쟁이라고 기억할 겁니다. 왜? 일본은 1931년도 만주사변 이후에 만주와 그 다음에 중국과의 전쟁, 중일전쟁, 그리고 이후에 태평양 전쟁까지 아우른 시간, 31년 만주사변부터 45년도 패망하는 15년간의 전쟁 기간이 바로 15년 전쟁이죠. 근데 15년 전쟁 중에서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태평양 전쟁을 많이 생각하는데 2차 대전 그 태평양 전쟁의 시간은 4, 5년 남짓하죠. 근데 그 나머지 4, 5년이 아닌 전반부의 상당 기간은 바로 만주와 중국입니다. 바로 만주와 중국이 지금 우리의 공부의 대상이 되는 거죠. 자, 1931년에 만주를 일본이 침략하고 확대하고 병합을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바로 만주에 대한 경영, 개척에 대한 큰 유행이 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주는 단지 군인들만 간 것이 아니라 만주에는 많은 바로 일본인들이, 많은 조선인들이, 많은 여러 사람들이 바로 가게 됩니다. 농사를 지으러, 지하자원을 캐러, 군대를 또는 행정을 다스리러 여러 기관들이, 여러 사람들이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비유하자면 미국이 동부에서 서부로의 한마디로 웨스트 프론티어, 한마디로 서부 개척하고 유사한 한마디로 일본판 서부 개척의 시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서부 개척하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거기 개척이 일어나죠. 자, 만주는 이제 일본 거가 됐습니다. 물론 만주국이라고 하는 괴뢰 정부가 있었지만 거기 일본 거죠. 그럼 자기 거는 어떻게 할까요? 아끼겠죠. 그거 좀 더 잘 알려고 하겠죠. 지하 자원이 뭐가 있는지, 문화유물이 뭐가 있는지, 여기 있는 민속학적 자료는 무엇이고 사람들은 누구인지 궁금해할 겁니다. 바로 그 부분과 관련된 연구가 일어났고 그 중에서 바로 만몽학술 조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몽학술 조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만물학술 조사라고 해서 그 중심에는 바로 일본의 제국대학들 그리고 당시 조선에 있었던 제국대학이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만주로 가서 활동하게 돼요. 그 만몽학술, 만주와 몽골한 뜻, 그러니까 몽골 이름을 따가지고 온 거죠. 그 조사 일환으로 조사를 하다가 무엇이 발견되었냐 하면은 바로 지금 중심이 되는 동관진 유적, 강한리 유적이 발견되게 됩니다. 강한리 유적의 위치는 바로 2번 여기입니다. 즉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바로 만주 땅이 아니라 바로 한반도 땅이죠. 근데 만몽학술조사가 조사를 하기 위해서 만주로 가다가 그 시작 지점에서 바로 동물 화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석기를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만물학술조사단이 바로 보고서를 남기게 되는 거죠. 여러 보고서가 있었어요. 여러 보고서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보고서가 나우라 노부의 바로 논문입니다. 1940년에 바로 나온 건데 이런 말을 합니다. 조선의 구석기 문화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유품으로 기록될 수 있는 라는 얘기로 포함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구석기 존재에 대한 일부 인식이 담겨 있는 거죠. 여기서 왜 일부 인식이라고 조심스럽게 얘기하냐면은 때는 1930년대죠. 물론 글이 나온 건 1940이지만은 글이 나오기 위해서 여러 조사와 고민이 있었던 건 1930년대란 말입니다. 그 1930년대에 일본의 구석기 유적이 있었나? 없었습니다. 일본 구석기 유적의 최초는 이와주쿠 유적인데 그것은 바로 태평양 전쟁이 끝난 이후입니다. 그러니 일본과 한국, 그 당시에 이제 조선이었죠. 바로 통틀어서 최초의 구석기 유적을 발견한 순간이에요. 자, 이 최초의 구석기 유적을 보고 일본인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뭔가 국수주의적 입장이 있는 학자라면 되도록이면 인정하고 싶지 않았겠죠. 그러나 모든 학자들이 국수주의자는 아니었겠죠. 학문적 자존심, 학문적인 객관성을 유지하려는 일부 학자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 학자들의 입장에서는 해당 유적이 바로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 거죠. 그것이 바로 나우라 노부의 글에 실려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반도의 최초의 구석기 유적 한다면은 바로 동가지 유적, 강한리 유적이라고 하는 거죠. 왜 이름이 두 가지냐면요. 바로 최초에는 동간진 유적 했는데 북한이 행정구역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구역 개편에서 현재는 북한에서는 이곳이 강한리 유적으로 지금 불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이름으로 쓰여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1930년대입니다. 30년대 엄혹한 시절이죠. 자, 근데 여기에 아무도 한가 아마 식민지 조선인의 등장은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 구석기 조사를 포함해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역사시대 모든 식의 고고학적 조사에서는 식민지 조선인들은 참여가 불가능했습니다. 원천봉쇄가 되었죠. 심부름하는 것도 엄밀히 말하면 잘 쓰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배제되어 있는 상태였죠. 그럼 배제되어 있는 상태에서 선사, 구석기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바로 스스로 공부하는 거 또는 외국에 나가는 방법이 있는데 둘 다 어려운 방법이죠. 자, 여기서 여러 학자들이 있는데 이 와중에서도 그중에서 일부 학자들을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백남훈 선생을 소개할 필요가 있는데요. 바로 백남훈 선생은 연희전문학교의 상과 교수로 계시다가 1950년대 초반에 북한 가학원 원장까지 오르셨던 분이죠. 자, 이 백남훈 선생님은 바로 구석기를 공부하거나 또는 어떤 고고학 교수는 아닙니다. 고고학 학자는 아니고요. 그러나 이분께서 쓰신 글, 바로 조선사회경제사라는 글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조선사회경제, 일본에서 발간이 되었고, 근데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바로 여러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재발간이 되었는데요. 바로 이 글과 그리고 이분이 쓰신 여러 글들에서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말 그대로 사회의 어떠한 계기적이고 일련의 연쇄적인 변화 과정을 읽어내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조선시대의 어떤 사회가 최초의 원시 단계에서 이후에 발달된 여러 단계로 가는 과정에서 최초 단계는 아마 원시 단계가 아닐까. 그럼 원시 단계는 뭘까? 그 원시 단계는 바로 고석기 시대가 있을 것이다. 그 당시에 구석기 시대라는 표현을 안 하고 고석기 시대라고 표현을 한 거죠. 바로 하면서 구석기 시대에 대한 언급이 살짝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실제 유물을 실제 발굴로서가 아니라 비록 발굴이란 유물로서가 아니긴 하지만은 비록 관념적이긴 하지만은 바로 어떠한 사회 경제의 어떤 체계적인 발전에 근거한 부분에서의 어떠한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후에 바로 한흥수 선생님이 계신 거죠. 한흥수 선생님은 실제 조사를 식민지 조선에서 했습니다. 일본인들과 한 게 아니라 바로 하셨는데 성과는 없으셨어요.
그러나 이분이 바로 식민지 조선에 머무르지 않고 사실 바로 여기 써 있는 것 같이 스위스 프라이부르크 대학교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으십니다. 즉 30년대 바로 독일과 스위스 그리고 오스트리아에 있었던 이른바 비엔나 학파의 그 당시 고고학, 구석기 고고학이라기보다도 고고학에 있는 문화건설이라고 할 수 있는 역사 특수주의적 문화건설이라고 뭐 좀 긴 문장을 갖고 있는 학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종의 그 당시는 선진적인 학파였었죠. 그래서 이 학파를 이루었던 핵심적인 고고학의 핵심적인 연구단위 안에서 공부를 하셨던 분이죠. 그 분께서 바로 구석기에 대한 비판을 하십니다. 비판을 하셨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존재에 대한 어떤 논증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죠. 또 조선에 왜 구석기가 있을까 없을까 하는 거에서 일단 부정인데 부정 안에는 논리적인 근거를 통해서 부정을 합니다. 즉 비록 부정을 했지만요. 고고학적인 어떤 자료가 부실했던 점까지 감안을 한다면요. 타당한 이거 오타가 났네요. 의견 개진을 한 것으로 저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없다가 아니라 왜 없을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논증을 하였다는 데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바로 한흥수 선생님이 1930년대, 40년대 업적이죠. 근데 아쉽게도 이분이 바로 거기 북한으로 가셨고 북한에서 50년대에 숙청이 되신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연구가 구석기적으로는 연구를 하지 못하셨어요.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도유호 선생님은 60년대까지 활동을 하셨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함경북도 웅기군 굴포리에서 남북한 통틀어서 최초의 구석기 유적을 발견하시게 됩니다. 바로 도유호 선생님에 의해서. 이분도 바로 이 아까 말했던 한흥수 선생과 유사한 연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 죄송합니다.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대학에 입학하고 박사 학위는 바로 오스트리아 비엔나 대학, 비인 대학에서 바로 학위를 받으시게 되죠. 화려한 연구, 그 다음에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이십니다. 그래서 1959년도에는 고고학 및 민속학 연구소의 바로 소장이 되시고 그 외에도 여러 고고학적 활동을 하셨던 분이죠. 이미 도유호 선생님은요, 바로 일제시대 때도 이미 1930년대입니다. 바로 유명하셨습니다. 이미 이분이 도유호 선생님 박사학위를 받은 부분이, 그리고 이분이 귀국하신 분이 바로 그 당시 뉴스의 기사거리였습니다. 그만큼 대단한 분이셨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미 신문에 여러 기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대한 어떤 문명이라든지 아니면 유럽에 대한 문화에 대한 설명을 하셨던 거죠. 많은 연구를 쌓으시고 드디어 함경북도 웅기군 굴포리에서 유적을 발견하시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최초의 구석기 유적이 되는 거죠. 자, 이 유적을 통해서 여러 설명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 설명을 하시게 되는데 이 유적 이후에도 또 유적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외에도 굴포 유적 외에도 검은 모루라는 유적도 나오게 되겠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만달 동굴 유적 또는 승리산 동굴 유적. 물론 이 부분은 이제 도유호 선생님이 이후, 도유호 선생님은 이제 60년대에 숙청된 걸로 보여지는데 그 이후에 발견된 유물들이죠. 발견된 유물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유물들이 바로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해석되고 어떤 식으로 소화되었는지가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 부분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자, 이 유물들이 나왔습니다. 여러 유물들이 나오게 돼요. 아름다운 석기들이 나오게 되고요. 자, 이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분은 이제 유럽에서 한마디로
제대로 정통으로 공부를 하셨습니다. 이분의 은사님들이 여러 은사님이 있으신데 그 당시에 유럽 구석기 문화의 개설서를 쓰셨던 선생님까지 있었으니까 비록 도유호 선생님이 전공 그 박사 논문은 구석기가 아니지만은 구석기와 관련된 글도 이미 많이 기고를 하셨고 또 그 당시 공부하셨을 때 전공 선생님이 주임 선생님이 바로 구석기를 전공하셨고요. 그래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지식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석기는 한반도에서 나오는데 이 석기는 유럽에서 봤던 석기랑 유사하네. 그러면 어떠한 문화적인 유사성이 있을까? 아니면 문화적인 어떤 차이성이 있을까? 라는 의견을 개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석기가 있을 때 이러한 석기가 바로 서구의 어떤 석기 또는 중국의 어떤 석기랑 얼마나 유사하지? 유사하군. 근데 중국의 석기가 조금 더 오래된 것 같고 한반도 석기가 조금 그 이후 것 같네. 그럼 문화가 중국에서 한반도로 가지 않았을까? 이 석기는 시베리아에서 나오네. 시베리아에서 나오는데 예니세이 강에서 나오는데 이 예니세이 강에서 나오는 석기가 바로 한반도에서 나온 석기랑 너무 닮았네. 그러면 예니세이 강에서 한반도의 대동강 위역으로 간 석기 아니야? 이 석기는 일본하고 비슷한데 이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문화가 간 거 아니야? 즉 석기 문화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문화적인 전파, 문화적인 전수에 대한 전개를 하셨던 거죠. 사실 이것이 아까 얘기했던 바로 비엔나 학파의 문화 건설, 역사 특수주의적인 시각이었던 거죠. 즉 문화를 통해서 석기를 통해서 또는 뭐 더 크게 토기까지 포함해서 토기 이외의 물질을 통해서 문화의 흐름을 이해하는 공부를 하셨던 거죠. 그런데 바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바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러한 모든 설명들은 그 당시 1940년대는 아니지만 1950년대 후반부터는 자본주의 부르주아의 학문으로서 터부시되기 시작했던 거죠. 공식적으로. 초기에는 그래서 도유호 선생님의 글에 보면은 상당 부분 많은 부분에서 프랑스식 바로 거기 단어들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석기 이름들이나 석기 문화인들이 프랑스 이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최초 석기가 대부분의 바로 영국 사람과 프랑스 사람들에 의해서 연구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후기 구석기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유물들이 프랑스에 많이 집중합니다. 영국보다는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오리그네시앙, 페리고디앙, 그라베티앙 이 모든 게 프랑스식 이름입니다. 그러면 전기구석기는 어떨까요? 전기구석기도 마찬가지예요. 아슐리안 주먹도끼 또는 네안데르탈이 만든 석기는 뭘까요? 무스테리앙 석기 이런 식으로 바로 모든 터미널로지, 모든 석기 형식 이름들이 바로 서양식 이름들이 많은 거죠. 그것을 여과 없이 다 쓰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한반도 또는 동아시아의 석기 문화를 설명하는 식으로 하셨던 거죠. 바로 여기서 자본주의 붕의 바로 비판을 받게 되시는 거죠. 이미 그 당시에 학술지가 북한에 고고학 전문 학술지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조선고고연구라는 학술지가 있었고 과거에는 문화유산 또는 그죠. 주로 이제 문화유산이 주로 담당을 했고 이제 구석기는 아니지만은 좀 고고학은 아니지만 역사학과 고고학 안에서 있었던 역사학 제문제라는 학술도 있었고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학술 논문이 발표가 됐는데 그 논문에서 나타난 내용들의 상당수는 바로 상당수는 아니고 일부에서 이 도유호 선생님의 비판의 글이 보이는 거죠. 즉 자본주의 또는 부르주아 고고학에 대한 반대가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도유호 선생 이후에는 새로운 전개 방식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 새로운 전개 방식을
설명을 한번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바로 그 새로운 시대를 저는 이름하여 발굴의 시대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1960년대에서 70년대 사이 북한에서는 바로 특히 67년 이후, 정확하게 67년, 68년쯤에 도서 정리 사업, 66, 67, 68쯤이 될 수 있는데요. 꾸준하게 도서 정리 사업이 2, 3년 동안 벌어졌습니다. 이름은 뭐 그게 뭐 정치적 느낌이 안 들어요. 도서 정리 사업 하니까. 그러나 그 도서 정리 사업은 엄혹한 사업이었습니다. 사업이라기보다 검열이죠. 그래서 자본주의 물에 물든 모든 도서는 폐기되거나 아니면 관리 대상이 되게 되는 거죠. 사상도 그렇죠. 그러면서 책도 그렇지만 기존의 책도 그렇지만 기존의 학술 잡지들도 폐간에 이르거나 정간에 이르게 됩니다. 고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고학 학술 저널들도 바로 그러한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렇다 해서 공부를 아예 안 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엄혹한 시기에 바로 고고학적 유적 조사는 오히려 활발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많은 발굴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발굴의 시대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아까 얘기했던 함경북도 웅기군 굴포리 유적도 그렇지만요. 바로 검은모루 유적들 바로 들 수가 있죠. 한마디로 북한에서 이제 국보급으로 지정되어 있는 유적입니다. 이 국보급에서 바로 어떻게 본다면은 최초의 주먹도끼. 그 당시엔 주먹도끼를 북한에서 중하게 생각했는지 그 부분은 의문점이 있지만 주먹도끼가 발견이 되죠. 그리고 승리산 동굴 유적이 조사됩니다. 70년대 초반에요. 그러면서 거기서 중요한 유물이 나옵니다. 바로 이제 후기 구석기층과 중기 구석기층으로 나누어서 이제 이름을 붙이는데 그 중기 구석기층에선 이른바 덕천사람이라고 하면서 이제 북한식으로는 추정컨대 바로 이제 호모사피엔스 중에서 고형이다라고 해서 네안데르탈인에 준하는 고인이다. 이제 고인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후기 구석기층에서는 바로 호모사피엔스의 화석이 나왔다고 보고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70년대 와서는 이러한 발굴과 그 다음에 지금까지 연구 성과를 총종합해서 70년대 그 당시 이제 학술지가 복간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보고서와 단행본이 일부 나오게 되고 바로 어찌 보면은 남북한 통틀어서 종합적인 구석기만 따로 모은 구석기 고고학 전문 단행본이 출간되게 되죠. 바로 그것이 77년 발간된 바로 조선의 구석기 시대라고 한 책입니다. 되게 짧은 글이에요. 짧은 글이지만은 그 당시 진화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지식인들이 생각했던 구석기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 당시 북한 지식인이 생각했던 인류 진화에 대한 부분이 총망라되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소박한 내용들이지만은 어떻게 보면 종합 성과 70년대에 나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종합 성과인데 아까 도유호 선생님을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 도유호 선생님이 말했던 부르주아 학문하고 결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결별한 결과가 무엇인가가 중요한 거죠. 결별한 결과가 나온 것이 있는데 그것이 단계 발전론입니다. 철저한 단계 발전입니다. A 단계 문화가 있고 B 단계 문화가 있고 C 단계 문화가 차곡차곡 체계적으로 간다라는 부분이 중요한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구석기 시대 전기 하면 그 전기에 살았던 인류는 바로 유형적으로 딱 정해집니다. 구석기 전기는 원인이라고 하는 인류가 존재하고 그 원인이 만들었던 석기는 전형적으로 이런 것이다 라는 식으로 체계적으로 바로 구석기 시대 전기라면 바로 문화 시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원인하면 인류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만들었던 기술이 있죠. 그것이 딱 단계적으로 일종의 한 세트처럼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세트가 이루어져서 중기에는 어떠냐? 중기에는 새로운 세트의 구성품이 되는 거죠. 중기다 하면은
고인이라고 하는 인류가 있고 그 고인이 만든 석기 기술은 바로 앞선 시기하고 다른 기술이다 라는 식으로 탁탁탁 하나가 변하면 모든 게 탁 변하는, 문화 시기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기술도 변하는 거죠. 그럼 후기는 어떨까요? 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후기에 오면은 바로 신인이라고 해서 호모사피엔스죠. 그리고 참고로 여기 보이는 것은 우리나라 전국 선사박물관에서 바로 북한의 인류 화석인 만달동굴의 고인류를 추정해서 복원한 모습입니다. 자, 어쨌든 후기 구석기 하면은 바로 신인이 되는 거고, 신이 만든 기술은 또한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즉 후기의 한마디로 섹트 상품은 바로 그에 걸맞게 다 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구석기 시대를 바로 전기, 중기, 후기란 세 개의 서로 다른 시기를 보고 세 개의 서로 다른 시기에서 사람도 변하고 석기도 변하고 문화도 변하는 이런 식의 계기적이고 연쇄적인 변화 과정으로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즉 이것은 무엇이 연상이 되시나요? 아마 북한 사회 뿐만 아니라 부사회주의권에서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생각. 원시 공산제 사회가 있었고 노예제 사회가 있었으면 이후에 봉건제 사회가 오고 봉건제 사회 이후에는 자본주의가 도래하고 자본주의 이후에는 사회주의, 그리고 마지막에 공산주의다 라는 식의 일련의 연속적이고 계기적인 단계 발전이죠. 바로 그겁니다. 그 단계 발전 안에 딱딱 들어가게 하는 식의 설명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아까 말했던 문화건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문화가 역동적으로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영향을 주고 받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화건설의 설명에서는 한반도에 있는 석기는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일부 한반도의 자체적인 석기도 있겠지만은 시베리아에서도 올 수도 있고 중국에서도 올 수 있고 또 이것이 우리가 일본에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중국으로 보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문화가 전파가 되고 전파가 받고 하는 양상으로 설명이 되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문화의 변화의 힘은 내적에서 와서 내적에서 자체적으로 변한다 라는 부분으로 변화하게 되는 거죠. 즉 초기 북한의 버전에서는 바로 도요 선생님을 통해서 지극히 지금 기준으로 보면 부르주아적인 분위기의 연구였었어요. 그리고 이후에 전개되어 있는 것은 부르주아를 타파하기 위해서 바로 소비에트식, 바로 막스 레닌주의적인 사회 진화론적 사고라고 할 수 있죠. 사회 발전, 계기적이고 연속적이고 교조적이고 법칙적인 사회 발전 단계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한다면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북한의 구석기 연구, 고고학 연구는요. 여기서 무언가 새로운 업그레이드를 하게 돼요. 그 업그레이드는 무엇에서 나올까? 라고 하면은 바로 우리 민족 제일주의와 연관성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민족 제일주의와 연관성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하냐 하면은 바로 이겁니다. 자, 아까 얘기한 대로 막스 레닌주의적인 차곡차곡 단계 발전을 하면은 내적인 힘에 의해서 변화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러시아의 인류 진화나 중국의 인류 진화나 일본의 인류 진화나 한반도, 북한 입장에서는 조선반도가 되겠죠. 조선반도의 인류 진화나 특색이 없잖아요. 그러면 자신이 생각하는 바로 북한 스스로 생각하는 고유의 어떤 민족적 특징이 드러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드러내기 위한 연구로 업그레이드를 시킵니다. 그것이 언제냐? 70년대 이후 80년대부터 정열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정열적으로 나타나면서 고고학적 문헌에서
구석기 문헌에서도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구석기 문헌인데 혈통, 계승, 단일기원, 본토기원, 직접적 선조, 직계선조, 원류, 시원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즉 우리의 고고학 전기구석기라고 했어요. 아까 전기구석기로 되도록 하죠. 자, 준비는 많이 했는데 이걸 다 설명드리면 어려워서 축약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다시 원래 거로 가도록 하죠. 전기라고 했어요. 이 전기의 시작은 누구냐? 그럼 어디서 시작됐을까? 초기에는 그 전기의 시작에 대해서 크게 주안점을 안 뒀는데 80년대 이후부터는 명확히 합니다. 전기 최초는 검은 모르는데 최초의 가능성은 바로 조선바도 어디선가 시작됐을 거야 라는 부분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물론 조선반도에만 시작을 한 거 아니고 아프리카에서도 시작을 했었고 동아시아 어딘가에서도 시작을 했지만 조선반도에서도 시작을 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거기서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그러면 중기구석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중기구석기의 고인은 어디서 왔죠? 그거는 당연히 외부에서 절대 올 수가 없어. 그 조선반도의 고인, 중기구석기의 문을 열었던 이 고인은 바로 조선반도에 시작하는 거야. 그럼 누구에서 왔지? 구석기 시대 전기를 열었던 원인으로부터 온 거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후기구석기의 신인은요? 바로 신인은 누구에서 왔을까? 당연하지 않느냐. 그 신인은 바로 중기구석기 때 고인이다 라는 거죠. 바로 이런 사고부터는 남한과 북한에서 극명하게 다른 얘기가 됩니다. 신인은 다름이 아니라 호모사피엔스예요. 호모사피엔스는 기본적으로 남한에서는 기본적으로 서구의 기본적인 일반적인 이론을 따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프리카 기원설을 기본적으로 따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호모사피엔스에 대한 기원을 연구하는 거의 대부분의 전 세계적인 학자의 대부분은 기원을 아프리카로 둡니다. 아프리카에 생긴 호모사피엔스가 바로 당연히 아프리카에 생겼으니까 아프리카는 가고요. 유럽, 아시아, 호주 등으로 퍼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이 신인, 북한이 생각하는 이 신인의 기원은 바로 남한은 아프리카가 되는 거고 북한은 전혀 그럴 수 없다. 바로 조선 강토에 있었던 고인이 그 원류가 된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즉 정리하자면 초기 도유호 선생님 때는 바로 부르주아지 고고학, 그리고 70년대에는 정립이 돼서 이른바 막스 레닌주의적인 사고, 그리고 80년대부터는 민족주의가 가미된 구석기 고고학으로서 탈바꿈을 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북한에 대한 바로 고고학적, 구석기 고고학적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바로 남한으로 가서 남한의 구석기 고고학과 최초와 현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남한 구석기의 시작, 사실 뭐 한국 구석기라고 했는데 남한 구석기의 시작이 되겠죠. 남한 구석기의 시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한 구석기의 시작은 언젠가라고 했을 때는 사실 1960년대부터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50년대에 어떤 고고학적, 구석기 고고학적 일부 조사가 보이긴 하지만 본격적인 조사라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바로 본격적인 조사는 60년대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바로 공주의 석장리 유적이 그 대표적인 유적이 되는 거죠. 자, 그 유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적의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중심 인물이 있죠. 북한에는 도유호 선생님이 계셨다면 바로 남한에는 손보기 선생님이 계시죠. 자, 1960년대에 이분이 우연찮게도 그 당시 미국의 모어하고 샘플이라고 하는 연구원이 한국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남부지방도 가고요, 중부지방도 방문해요. 그러면서 여러 지역을 답사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공주지방을 간 거죠. 그 석장리가 있었던 석장리 지역에 바로 금강 여러 군데를 조사하다가 우연찮게 석기를 찾게 됩니다. 그 당시 1960년대 초반인데 한국에는 고고학자는 있었지만 구석기를 전공하는 학자는 없었죠. 손보기 선생님도 역시 바로 구석기 고고학은 그 당시에 안 하셨습니다. 바로 이때 석기를 만나게 되시는 거죠. 이 모와 샘플 덕분에. 그러면서 그 석기를 보면서 인생의 큰 전환점을 바로 손보기 선생님은 가지시게 되는 거죠. 바로 1960년대 이미 교수로서 중진 교수로서 어느 정도가 상당한 입지가 계신 상태였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공부를 시작하신 거죠. 구석기 공부를. 그러면서 그 누구보다도 정열적으로 석기 조사와 학술 연구 그리고 국제학회의 석장리 유적을 알리는데 많은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동료들과 제자들에 의해서 석장리 유적이 조사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번에 끝난 게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서 구석기 유적 조사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6차, 7차 글씨가 써 있는 걸 본 것 같이 여러 번에 걸쳐서 조사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당시 조사가 다 처음이죠. 처음이다 보니까 한국 구석기 연구의 조사 연구 방법론의 일종의 표준을 만들어 버립니다. 일단 발굴 방법에서 방법도 있겠고요. 여기는 박스 그리트라고 했는데 또는 계단식 발굴 또는 지층에 대한 파악이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새로운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석장리 유적의 지층을 면밀하게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기준으로 구석기 시대 전기와 중기 후기가 모두 나오는 유적으로 발표에 이르게 됩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현재 논쟁을 하고는 있습니다. 많은 그 당시 기준으로 본다면 대단한 발견이었습니다. 문화만 전기, 중기, 후기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당시 기후 환경을 염두에 두고 다양한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즉 지질학적 부분, 기후적인 부분, 그 다음에 석기 부분 이런 부분이 일종의 콜라보레이션을 하게 되는 거죠. 60년대 이미. 그러니까 처음이지만은 엄청난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60년대에는 이제 구석기 유적은 이 석장리를 통해서 전혀 생소한 것이 아니라 한반도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문화 현상으로 읽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일종의 우리가 석장리 유적을 통해서 한반도에도 전기 구석기가 있었구나, 중기가 있었구나, 후기가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바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전기라고 하면 무슨 석기일까? 라고 했을 때 자갈돌 집게 문화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자갈돌 집게 문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암묵적으로는 아프리카의 올드왕, 암묵적인 겁니다. 일부 학자들은 동의하지 않지만 일부 학자들은 동의하고 유럽이나 특히 아프리카에 있는 올드왕과 같이 최초의 바로 인류 최초의 석기 문화의 양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중기에 와서는 어떤 시기냐? 중기에 와서는 석기가 굉장히 작아지면서 바로 일부 주먹도끼가 발전된 양상을 보이면서 자갈돌 문화층이 그러니까 전기에 있었던 문화층이 완벽하게 사라지고 새로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잔존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바로 문화가 어떤 문화는 영속적으로 하고 어떤 문화는 다른 문화로 바뀌는 이런 식의 전개 과정을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후기에 와서는 예술의 증가, 거주지의 혁신성, 집자리가 발견된 거죠. 그리고 다양한 석기 문화의 어떤 양상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서 석기뿐만 아니라 그 당시 지었던 이거는 60년대, 70년대에 석장리를 통해서 나왔던 해석들입니다. 후기 구석기 때 유물, 이게 밀개인데요. 이런 유물과 후기 구석기 때 집자리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미 석장리를 통해서 남한에서 남한 나름대로 전기, 중기, 후기의 어떤 문화의 편년 체계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표준 편년 체계를 통해서 조심스럽게 그 당시에 서구의 성과랑 비교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즉 북한에서는 부르주아 학문이라고 했던 문화 비교, 문화 건설, 문화 전파 이동 부분을 남한에서는 어렴풋 정확하게 모든 것을 디테일하게 밝힐 수는 없었지만 유적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런 부분의 시도가 있게 되는 거죠. 북한은 부정한 부분을 남한은 이 부분을 주도적으로 받아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울러 과학적 연대 측정 방법에 대한 새로운 신기원을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문지장에서 구석기 유적이 조사되면은 연대 측정 결과 23,000년 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수많은 연대 측정 중에서 가장 파퓰러한 것이 방사선 탄소 연대 측정법입니다. 그것을 이미 도입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방사선 탄소 연대 측정법이 실제 고고하게 활용된 것이 50년대 말 60년대 초입니다. 미국이 최초로 고안을 했는데 그것이 실제 운용된 것은 물론 나온 것은 50년대입니다. 나오자마자 근데 바로 응용되지는 않잖아요. 고고학 필드에 운용되는 것은 미국에서도 60년대예요. 근데 이미 바로 60년대, 정확히 71년도에 데이터 값이 나왔으니까 70년대 초반에 바로 이 부분을 적용한 것을 보면은 굉장히 선진적으로 서구의 최신 학문을 받아들여서 고고하게 적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이외에도 아까 얼핏 얘기했지만은 자연과학적, 그러니까 지질학적 부분을 얘기했는데 자연과학적 다양한 분석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고고학이 바로 남한과 북한이 이제 그 당시 일단 냉전이니까 서로 교류할 수도 없었고요. 한마디로 전혀 다른 트랙으로 가게 됩니다. 남한은 남한 나름대로 트랙을 가게 되는데 첫 번째 트랙이 바로 처음에는 일종의 문화건설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바로 역사 특수주의적 입장에서 전파론을 받아들인 바로 구석기 고고학의 플러스로 바로 자연과학적 응용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나가게 돼요. 꽃가루 분석, 토양 산도 측정, 지층 입자 구성, 몬셀 토양색표 등등 다양한 부분을 나가게 되죠. 아울러서 이 부분은 좀 방법론적인 부분인데 손보기 선생님에 의해서 석기 한글화 작업을 꾸준하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와 불어로 이렇게 언어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한글화 작업을 하게 되죠. 이거는 어쨌든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는 남한과 북한이 동일하게 수렴된다고 볼 수 있죠. 북한은 이제 부르조아라고 해서 서양의 모든 학문 체계와 학문 단어를 갖다가 한글화 시켰고 남한은 그런 의미보다는 지금 한글을 다른 의미에서 바로 프레임 자체를 버린 건 아니고 단지 단어의 한글화 작업을 했다라고 하니까 결과론적으로는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80년대로 가겠습니다. 80년대 아이콘적 유적은 다름 아닌 정곡리를 빼놓고는 아무것도 사실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석기를 세계 속의 한국 구석기 아이콘이자 그리고 동일한 치열한 학문의 경연장이 되는 거죠. 북한의 학문에서는 사실 단정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결정되고 이것은 확실히 전기야, 확실히 고인이야, 확실히 신인이야, 확실히 이것은 내재적 발전에 의해서 합법칙적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졌어 라는 문구인데 바로 정곡리에 오면서부터는 바로 치열한 학문의 경연장 디베이트의 시대가 문이 열리게 됩니다. 자, 그 디베이트의 시대 문을 연 첫 번째 주자는 바로 서울대의 김원룡 선생님을 둘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정곡리 발견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물론 발견부터 한다면 김원룡 선생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근데 최초의 발견은 우연찮게 석장리도 그렇지만 정곡리도 우연찮게 외국인에 의해서 발견됐습니다. 당시 동두천 주둔하고 있었던 미군 중에 그렉 보웬이라고 하는 양반이 있었는데 우연히 한탄 강변을 거닐다가 석기를 발견했어요. 근데 이분이 학부 때 바로 고고학 석기를 본 적이 있으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서울대 김원룡 교수님에게 이 얘기가 들어가게 되고 그걸 기초로 해서 바로 발굴 조사가 이루어지게 된 거죠. 김원룡 선생님도 전공이 구석기가 아니십니다. 전공 박사 논문은 신라 토기가 전공이시죠. 그런데 바로 이 단계부터 정열적으로 임하셨고, 그리고 실제로 김원룡 선생님이 타계를 하시면서 마지막 유언이 바로 거기 나를 바로 정공리가 보이는 한탄강면에다가 모셔달라 말씀하셨고, 실제 그래서 김원룡 선생님의 바로 기념비가 이 정공리 유적이 바라보이는 한탄강면에 있습니다. 그만큼 이분에게, 그리고 사실 한국 전체 구석기에서 의미심장한 바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 유적이 조사가 됩니다. 이 유적은 아까 얘기를 했지만은 디베이트장이라고, 논쟁의 장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 논쟁의 장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처음 시작부터입니다. 자, 김원룡 선생님 처음 첫 삽을 띄었지만은 서울대학교 소속이 있는 서울대학교만 한 게 아니라 다양한 기관에서 이미 시작을 같이 일종의 콜라보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여러 차례 발굴 조사 꾸준하게 되면서 여러 기관에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지금 2008년, 9년까지만 기준으로 봐도 19차 발굴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 기관에서. 그러다 보니까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생각을 합의해 가는 거죠. 그리고 합의 안 된 부분도 여전히 많죠. 라고 하면서 디베이트장으로서 주먹도끼가 연구가 되는 거죠. 주로 연구가 된 부분이 바로 주먹도끼인데요. 바로 이겁니다. 바로 전공리에서 나온 주먹도끼가 되는 거죠. 주먹도끼가 검은 모루에서도 나왔어요. 북한에서도. 근데 북한에서는 당시에 큰 조망을 안 받았는데 한반도에서 이 주먹도끼는 굉장히 형태도 안정적이었고, 그리고 하나만 달랑 나온 것이 아니라 지금 시간이 가면서 쭉 나오지만 대표적인 것만 나오지만 꾸준하게 주먹도끼가 발견되고 매우 많은 양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아프리카의 주먹도끼랑 비교하게 되고 유럽의 주먹도끼가 본격적인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바로 북한이 부르조아 학문이라 했던 문화건설의 아이콘적인 내용을 담게 되는 거죠. 이 주먹도끼를 남한에서는 아슐리안 주먹도끼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슐리안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바로 이겁니다. 바로 유럽, 그리고 근동지방, 인도, 그리고 메인은 아프리카죠. 이 지역에서 나오는 석기 중에서 바로 이 주먹도끼, 이런 주먹도끼, 이건 물론 우리 대한민국에서 나온 석기긴 하지만요, 이 석기들이 통해서 이것을 일종의 문화 라인이 만들어지고 여길 갖다가 아슐리안 문화권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당시에 유럽인들도,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석기는 아프리카, 근동, 그리고 아시아는 인도까지만 나오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시죠. 자, 이 자료는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나오는 휴먼 이볼루션이라고 하는 백과사전입니다. 1980년대 발간된 거죠. 80년대 발간됐으니까 80년대 이전 자료를 기준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주먹도끼가 나오는 지역을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먹도끼가 주로 나오는 지역은 빗금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아슐리안 문화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빗금 밖은 아슐리안 문화권이 아니에요. 근데 빗금이 하나 있어요. 한반도에 빗금이 쳐 있고 여기 전공리라고 표기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동아시아에 유일합니다. 여기는 아예 핸드엑스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즉, 이 주먹도끼가, 이 영국 입장에서도 이 주먹도끼가 지금 유럽과 아프리카에서 나온 거랑 상당히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이 획기적으로 주먹도끼 연구를 국제화시키게 되는 거죠. 이미 그러면서 주먹도끼가
국제적으로 한마디로 국제적인 어떤 시각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만의 연구자들이 세계적인 시각을 갖게 되고 세계적인 학자들이 전공리를 보게 되고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이제 유네스코 학술대회가 관련된 학술대회가 전공리 유적에서 열린다든가 아니면 수많은 논문들이 전공리와 관련된 부분으로 아프리카를 비교한다든가 이런 논문이 2000년대에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국제화되면서 바로 디베이트의 핵심 대상이 되는 것이 되는 거죠. 그 여러 핵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먹도끼는 바로 이른바 전형적인 주먹도끼 가장 오래된 게 어디냐 하면 아프리카라고 그랬어요. 아프리카에서 170만 년입니다. 상당히 오래됐죠. 그때가 최초의 주먹도끼입니다. 모든 주먹도끼가 170만 년이냐? 그건 아닙니다. 유럽에는 상당수 주먹도끼가 50만 년에서 20만 년 사이에 나오게 되는 거죠. 중국에서도 이제 주먹도끼가 이제 나옵니다. 지금 80년대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한마디로 냉전 시대니까 중국의 자료가 없었을 때고 냉전 이후에 중국도 발굴을 하면서 많은 유물이 나왔고 기존 자료도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중국에서도 바이서 지역이라든지 루오난 지역에서도 주먹도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먹도끼가 여러 지역에서 나오게 되는데 연대 문제죠. 연대에서 중국에서는 최고로 오래된 것이 한 80만 년 하고 모든 게 80만 년은 아니고요. 대부분은 그 이후 연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전공리의 연대는 어떨까요? 제가 제목을 전공리 구석기 나이 알기 40년 이라고 하는데 40년 동안 디베이트를 한 겁니다. 하나의 논쟁을 단정적으로 두지 않고 40년 동안 연구했다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부정이 아니라 긍정의 의미가 강한 겁니다. 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부분에서 다양한 의견 개진을 하면서 과연 이 유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70년대, 80년대에서는 바로 30만 년이라는 평가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자, 그 이유는 바로 전공리 때 얘기했습니다. 석장리 때 얘기를 했습니다. 석장리 때 이미 과학적 구석기로 이미 구석기 고고하기 그런 식으로 방향이 설정됐죠. 그래서 연대 측정을 바로 의뢰하게 되고 그 당시 현무암반에 K-아르곤 측정법을 썼습니다. 자, 자세한 연대 측정에 대해서 뭐 얘기할 시간은 없지만 연대 측정, 자연과학적 연대 측정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30만 년이란 얘기를 했던 거죠. 자, 근데 자연과학적 연대 측정이라고 했는데 보통 자연과학적 연대 측정하면 이제 고고학을 하시는 분들이 인문학이니까 바로 자연과학적 연대 측정을 그대로 소비만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고고학과 자연과학자들의 꾸준한 만남을 통해서 그 방법이 맞아? 그럼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보자. 이 방법 해보자 하면서 한편으로는 화산재 분석 같은 걸 해요. 근데 화산재 분석을 하니까 전혀 엉뚱한 결과가 나옵니다. 아까 바로 현무 암반을 측정했을 때는 30만 년 얘기가 나왔는데 화산재 분석하니까 몇십만 년이 아니라 몇만 년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 갭을 도대체 어떻게 메꾸냐. 30만 년이 아니고 3만 년이라고 하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결과가 나오게 되면서 그 간격을 메기 위해서 도대체 연대가 몇 년이냐라고 하면서 그 외에 다양한 자연과학적 방법을 끊임없이 대응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지층이 과연 바람에 의해 쌓였는지 흙에 쌓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꾸준하게 되는 거죠. 여기 보이는 지층에 구석기 유물이 나오고 있는데 자, 여기 지층입니다. 이 구석기 유물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 이 지층이 이게 바람에 의해서 쌓일 수도 있고요. 물에 의해서 쌓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바람에 의해서 쌓이냐 물에 의해서 쌓이냐에 따라서 바로 이 유적의 연대값은 천차만별로 달라지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러한 연구가 꾸준하게 일어나게 되고 최근에 2000년대 이후부터는 바로 용암과 관련된 연구로도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결론은 뭘까요? 아직이라보다도 뭐 일부 사람들은 결론이라고 하지만 대부분 상당 부분 사람들은 여전히 논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학문을 살찌워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즉 이 시기쯤 2000년대에 오게 되면은 바로
구석기 고고학은 남한에 있어서는 결정의 대상이 아니라 논쟁의 대상이고 국제화된 바로 연구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 남한의 구석기 2000년대 이후, 물론 2000년대 이전도 있지만은 이후에 축적된 대표 유적을 살펴보면서 2000년대 현재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후에 중요한 유적들이 많이 발견이 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중요한 유적, 보통 여기 사적이라고 표시된 건요, 모든 구석기 유적에 사적 붙이지는 않습니다. 구석기 유적 중에서 극히 일부, 한마디로 10손가락이 아니라 한 손가락, 한쪽 손가락에 꼽을 정도의 유적만 바로 사적의 입장에, 사적 카테고리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중요한 유적이죠. 바로 충청북도의 산양 수양계란 유적이 있죠. 후기 구석기의 아이코닉한 유적이고, 그곳에서 바로 많은 부분에서 석장리와 전공리가 채워지지 못했던 다양한 부분이 채워집니다. 바로 한반도의 대표적인 석기라고 할 수 있는 승배찌르개. 한마디로 이것은 요 상태로 쓴 게 아니라 여기다 작살로 또는 창으로 쓰는 거니까 나무 짝대기를 딱 장착을 해서 바로 창 또는 작살처럼 사용하는 석기가 되는 거죠. 또는 최근에 조사한 거 보면은 여기 자세히 보시면 눈금이 혹시 보이시죠? 바로 일종의 척도였는지 달력이었는지 뭘 계측하려는지 모르겠지만은 바로 눈금이 세어진 돌이 나오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석기가 제작됐을 때 석기 제작터가 그대로 나와요. 발굴이 굉장히 잘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당시 구석기인들이 석기 이걸 만들기 위해서 돌을 막 깰 거 아닙니까? 깨다 보면 부스러기가 나오겠죠. 그 부스러기까지도 다 복원을 하는 정밀 발굴의 끝판왕이 바로 이 수양계 유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수양계 유적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 우리가 의미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을 통해서 문화건설의 재확인을 하게 됩니다. 아까 주먹도끼를 통해서 아프리카, 유럽의 어떠한 비교적인 부분을 살펴봤는데, 이 승배찌르개는 한반도와 일본을 비교하는데 대표적으로 중요한 유물이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일지 여러분들한테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여러 석기 중에서 한반도에 특화된, 물론 다른 데도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 형태가 약간 한반도화, 한반도에 특화된 유물이고요. 이러한 유사한 유물이 일본에 나와요. 일본에 나오는데 일본 것은 이 한반도 것보다 조금 이후에 나옵니다. 즉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석기 문화가 전수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유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문화는 일방적으로 흐르지는 않습니다. 일본 열도 유물이 한반도로 관입된 것도 이 유적은 아니지만 다른 유적에서도 보입니다. 전라북도의 하가 유적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각추상 유적, 석기 또는 바로 칼날 석기 같은 경우 보면은 이것은 바로 나이프형 석기라고 하는데, 칼형 석기, 바로 일본 규슈 지방에서 한반도로의 교류 흔적도 또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북한에서는 거부하는 바로 문화건설의 고고학이 남한에서는 지금도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남한에서는 그것만 하는 건 아니고요. 다양한 부분의 디베이트가,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정확한 해석 표현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유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후기 구석기 유적입니다. 이 중에서 제가 특별하게 하나를 한번 본다면은 바로 반짝반짝 빛나는 돌입니다. 다름 아닌 바로 흑요석입니다. 자, 이 흑요석으로 만든 석기들을 보고 계시는데요. 흑요석은 과연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 하면은, 이게 석재가 굉장히 귀합니다. 이것 흑요석이란 돌은 아무 데서나 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화산 지역에서만 나와요. 그러니까 화산 지역에서 나오니까 화산 터졌던 곳은 웬만하면 나오는 거죠. 화산 터진다가 다 나오는 건 아닌데요. 대표적으로 백두산에서도 나오고요. 그리고 바로 일본에 여러 화산이 있으니까 화산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러 군데서 나오는데, 일부 구석기 시대
석기 중에서는 일본 것도 사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후기 구석기 시대쯤 되면은 여기 해수면이 쭉 떨어집니다. 빙하기 때 특히. 그러니까 한반도가 연결이 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흑요석이 이동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바로 과학적 분석 방법을 다시 들어가죠. 바로 이 흑요석을 성분 분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결론이 뭐냐 하면은 대구 월성동 거가 바로 백두산에서 가져온 걸로 봅니다. 700km가 넘습니다. 직선거리만.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를 반복 수백 번 반복해야지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것도 무거운 돌입니다. 도저히 구석기인으로는 할 수 있다고 상상이 안 가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근데 월성동만 그런 게 아닙니다. 대표 유적으로 얘기한 거고 다른 지역, 바로 한반도 남부의 다른 지역에서도 또한 흑요석, 백두산계 흑요석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석기 시대에 이동, 그리고 교육에 대한 신기원적인 얘기를 다루게 되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성과라고 한다면은 바로 전환기의 연구라고 볼 수 있죠. 구석기 시대는 이후엔 뭐죠? 신석기 시대죠. 근데 구석기와 신석기가 갑자기 뚝딱 하고 바뀌는 건 아니겠죠. 구석기와 신석기의 자연스러운 전환이 일어나겠고 그 전환기를 알려주는 유적이 있겠죠. 바로 그 전환기를 알려주는 유적이 고산리 유적이 되는 거죠. 바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고산리에 보면은 특이한 콜라보레이션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설명드리면서 바로 승배찌르기를 얘기했어요. 이건 후기 구석기의 아이코닉한 유물입니다. 한반도에서. 근데 그것이 발전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고산리는 신석기라고 얘기하기도 어렵고 구석기라고 얘기하기도 어려운 약 12,000년, 11,000년에 있었던 유적입니다. 우선 토기까지 나옵니다. 전혀 다른 조합의 석기가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양상을 통해서 우리가 전환기 연구라고 하는 새로운 장르가 바로 본격적으로 2000년대에 연구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이 석기를 보면서 어떤 인간에게 복원 중에서는 예를 들자면 단순한 석기가 과연 이 용도가 이 작살, 창과 같은 것이 과연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에 대한 연구도 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구석기 문화의 다양성, 석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석기를 통해서 인간행의 다양한 부분, 아까 교역의 얘기를 했는데요. 그 이외에도 사냥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사냥의 물건일 수도 있지만은 전투와 관련된 부분의 내용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바로 그러한 부분의 연구로 확산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새로운 다양한 방법론과 이론의 모색이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추가적으로 중요 유적을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라북도의 진그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라북도의 진그늘은 1999년도 2000년에 이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요. 바로 이곳에서는 대표적인 한반도의 대표 후기 구석기의 승배찌르기의 집산지로서 연구가 됐습니다. 바로 여기서 총 약 100여 점의 승배찌르기가 나왔어요. 사실 승배찌르기 한두 점 나와도 대단한데 무려 100여 점이 나왔습니다. 무려 100여 점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곳에서 화덕자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구석기 시대인들이 불을 피웠던 흔적들이 발견되는 거죠. 그러면서 구석기인에 대한 연구에서 불의 사용과 불의 관리에 대한 측면으로 생활상의 다양한 부분을 이해하게 해주는 유적이 발견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외에도 다양한 유적들이 발견되게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신북 유적을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긴 전라남도입니다. 이 전라남도의 신북 유적을 보면 특이한 유물이 보이게 됩니다.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하면 우리가 이분법적인 구분을 해서 신석기 시대는 가는 거, 구석기 시대는 타제석기라는 이분법적인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이분법을 깨트리는 유물이 나온 거죠. 한마디로 간석기.
갈아서 만든 석기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신분 유적 이외에도 그 외 많은 유적에서 구석기 시대 마연에 대한 흔적이 나왔고, 국부마연, 그러니까 이제 일부를 마연했다는 것을 국부마연이라고 하는데, 마연에 대한 흔적들이 나오면서 새로운 유적에 대한 가능성이 살펴지게 되는 거죠. 여기는 다시 전라북도로 모시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유적을 통해서 또한 후기 구석기에 바로 좀돌날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돌날입니다. 를 생산하는 좀돌날 몸돌이 발견되기도 하고요. 하가유적, 바로 임실에 있는 하가유적 같은 경우에서는 바로 굉장히 특이한 모양, 바로 특이한 모양인데 이것이 과연 무슨 용도인지 모를, 바로 용도가 정확하게 모를 바로 특이한 유물도 나오게 되는 거죠. 혹시 이게 등잔 아닐까? 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무슨 컨테이너 기능 같기도 하고요. 또 어떤 유물 같은 경우에는 바로 어떤 경우에 바로 한일 간의 교류를 보여주는 유물도 또한 살펴보게 됩니다. 즉 굉장히 다양한 유물을 통해서 우리가 전혀 새로운 세계, 새로운 고고학적 세계로 들어가게 하는 그러한 여지를 남기게 되는 거죠. 자, 남한과 북한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남한과 북한은 70년 이상, 70년이 훌쩍 넘는 이상 서로 떨어져서 구석기 공부를 하면서, 연구를 하면서 서로 다른 궤적으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북한대로, 남한은 남한대로 동일한 석기에 대해서 서로 다른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승배찌르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석할까요? 북한은 이것은 자체적인 개발품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남한은 어떨까요? 기본적으로 이 돌날 만드는 기술이 시베리아랑 연관이 있다고 볼 겁니다. 그리고 다른 석기를 한번 볼까요? 가령 예를 들어서 바로 어떠한 주먹도끼 또는 주먹도끼와 유사한 석기를 봤다라고 할 때 뭐라고 할까요? 바로 남한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바로 아프리카나 유럽과 연관지어서 생각하겠지만은 북한 같은 경우에 자체 발전으로 생각을 할 겁니다. 비단 유물 하나하나만 생각해서도 아니고요. 그 외에 구석기에서 나온 유물을 통해서 인간 행위를 복원하고 그것을 해석하는 방법도 틀립니다. 북한은 철저하게 사회적인 부분을 얘기합니다. 모계 사회, 부계 사회, 원시 공산제 사회라고 하는 사회 구성 단위의 체계적으로 차곡차곡 변화 과정을 여전히 강조를 합니다. 그러나 남한에서는 사회를 강조하지만 그 사회보다는 교육을 어떻게 잘했지? 이 집단이 불을 잘 사용했어? 이 집단이 바로 겨울에는 계절 경제를 얘기합니다. 겨울엔 여기 살다가 여름에 혹시 여기 살지 않았을까? 이런 식으로 옮기면 살지 않았을까? 라는 식의 서로 다른 같은 집단을 연구하더라도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민족주의에 대한 시각도 좀 다릅니다. 북한 같은 경우에는 80년대 이후부터 민족주의가 구석기 고고학과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석기 고고학적 물적 자료의 해석에서 종족적이고 민족적인 설명이 자주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기원을 파고 들어간다면은 바로 고인, 가다 보면 후기 구석기 때 신인으로 하고 후기 구석기 신의 기원은 바로 중기 구석기 시대의 고인, 중기 구석기 때 고인의 기원은 전기 구석기 때 원인, 이런 식으로 계보를 바로 끝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는 현재 조선 민족은 어디서 왔냐?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조선 옛 유형 사람에게 왔고, 조선 옛 유형 사람은 바로 구석기 시대 때 신인은 고인은 원인에서 봤다라는 계보가, 일련의 계보가 쫙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나 남한의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러한 식의 언급은 거의 않습니다.
인류의 계보를 만드는 일은 아예 하진 않고요. 다만 나왔던 석기와 석기를 만들었던 인간에게의 복원을 바로 실증적인 부분에서 석기가 나왔고 석재가 어디서 나왔지? 아까 얘기한 대로 만약에 백두산을 가져왔으면 백두산의 원거리를 가져왔을 때 어떤 양을 얼만큼 효율적으로 가져왔을까? 이런 부분이 관심 있는 겁니다. 즉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고요. 중요한 점은 남한에서는 민족주의와 구석기의 접점이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즉 구석기 시대의 집단이 신석기 시대로 이어지고 신석기 시대가 청동기 시대로 이어지는 그런 계보를 그리는 일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건 있죠.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전환하는 시기에 나타나는 유물의 변화상을 읽고 유물이 빠르게 변했는지 아니면 완반하게 변했는지 아니면 구석기 유물이 바로 어떤 흔적 기간처럼 남아서 신석기가 전해졌는지를 살피는 정도의 끝이지 그거에 만든 주체 세력이 면면이 이어갔다라는 식의 전개 과정을 그 전개 과정으로 설명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남과 북의 큰 차이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남과 북의 구석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